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소셜벤처 동구밭의 노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짧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나 여기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또 발달장애와 관련 당사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발달장애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창업했었던 분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이거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이라든지 그런 친인척 중에서도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의 문제는 굉장히 사실 설명을 드리면 농도가 짙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아울러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사실 발달장애라는 개념 자체도 많은 분들이 혼재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구를 특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룹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룹핑의 개념으로서 말하냐, 이게 영어로도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발달장애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는 그만큼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솔루션 역시도 뭔가 한 가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장애가 우리나라에 법에서 정해놓은 장애 종류가 12종이 있는데, 정신장애와 함께 늘고 있는 장애입니다. 다른 장애들은 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인류가 사실상 정복을 해가고 있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선천적 장애가 발달장애입니다. 정신장애는 대부분 이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가 있고, 현재 우리가 장애인을 떠올리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심볼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곧 미래학자들이 20년 이내에 장애라고 하면은 이런 발달장애가 아마 장애의 개념을 대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패러다임이 곧 이제 신체장애에서 발달장애로 넘어올 거고, 해외는 이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도가 짙은 문제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인 장애인 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라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개념은 중증장애입니다. 중증장애는 3급 이상 장애를 중증장애라고 부르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근데 발달장애인은 100%가 중증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농도 짙은 발달장애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성인 발달장애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양대학교라는 이제 굉장히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계신데, 같은 발달장애인도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졸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3명 중에 2명이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지금 평균 친구 수를 1.4명이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치를 내놨는데, 1.4명도 대부분이 같은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 사회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회성이 취약하다라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발달장애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회성이 취약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냉소 섞인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만 갈 데가 없냐, 요즘 청년들이 다들 힘들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고용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고용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고 그게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의 고용이라는 의미는 정말 그 플레이스가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마땅한 대안의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성인이 사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 어느 부모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들이 먹고 살게끔 지장 없게끔 연금을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갈 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는 근속계월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실정이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지표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12명의 발달장애인이 2개월을 일을 한 것을 하나의 가치라고 만약에 우리가 질량을 따진다면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24개월이 일한 가치를 또 하나의 질량으로 따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국 사회는 12명의 발달장애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2개월을 일을 한 걸 더 가치 있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12명에게 일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1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선례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굉장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저희도 15명의 발달장애인을 지금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15명 중에 무려 10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저희는 아마 카페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바리스타 10명 중에 단 한 명도 6개월 이상 바리스타 일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친구들이 바리스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사실 바리스타 자격증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는 오래 일을 하지 못할까? 왜 오래 일을 하지 못할까?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인을 많은 사회에서는 그 원인을 그들의 직무 능력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커피의 맛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남들은 10잔의 커피를 만들어낼 때 이들은 5잔밖에 못 내릴 것이다. 그런 거에서 원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봤을 때 정말 발달장애인이 스타벅스에 취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내리는 일을 시킬까요? 이미 스타벅스에는 기라성 같은 바리스타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일들은 대부분 사회와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손님과 소통을 하거나 사장님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동료, 알바생들이나 일을 하는 동급생들과 소통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사회 적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그 발달장애인 분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가설을 세운 게 그거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성이 충만한 또래 비장애인 친구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그들의 근속계열수가 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설을 세우고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1대1로 매칭시켜서 그 커뮤니티가 텃밭을 가꾸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1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를 하면서 서울 전역에 그래서 텃밭들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발달장애인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서 매년 한 200명씩의 발달장애인들이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일부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장애인 친구가 한 2.5명씩 성장을 이제 늘다 보니까 그 근속계열수도 1년 이상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정말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근속계열수가 중요하고 그 근속계열수라는 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친구 수가 필요했다. 그러면 비장애인 친구를 사귀어서 사회성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제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천연비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멀지 않은 성수동에서 천연비누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천연비누를 만든다. 이거 굉장히 뭐 신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단번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식상한 아이템입니다. 사실 장애인을 고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십수년 전부터 다양한 복지관과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행을 했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아먹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게 말아먹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하는 본질의 목적은 고용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 매출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비누를 만들 때 그 좋은 비누가 균일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물론 개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제품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 뭐 맥주들 많이 드실 텐데 맥주도 요즘 수제 맥주가 있죠. 수제 맥주가 있고 프리미엄 맥주가 있듯이 비누에도 뭐 잘 아실 수 있지만 일반 합성 비누가 있고 저희가 만드는 방식의 고급 비누들이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온 숙성 방식이라고 하는 CP 타입의 비누가 가장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고 만들기가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가설을 세워서 현재는 월 한 15만 개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뭐 다양한 기업들이나 뭐 호텔이나 뭐 리조트의 어메니티 등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재구매율과 재계약률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했었던 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서비스가 이제 B2B 사업이 물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데는 이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리스크가 있죠. 굉장히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발주를 주는 업체에서 우리 이제 비누를 안 팔기로 했다. 또는 야 너네 업체 말고 다른 업체 훨씬 싸게 공급해주기로 했다. 이제 계약을 끊겠다 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 거래가 끊기는 순간에 저희는 400만 원의 매출에 비례해서 발달장애인을 한 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한 2천만 원어치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5명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적으로라도 또 회사 관점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제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을 했던 게 저희는 대부분의 프리미엄 비누 시장들이 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건 뷰티 쪽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뷰티 시장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한 뷰티 제품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뭐 K-뷰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속성을 파악했던 게 동구밭이라는 회사의 브랜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전문성이 있게끔 다가가려고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저희를 첫인상을 되게 좋은 회사, 선한 이미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있어서는 저 회사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것이야 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 선입견을 사실은 우리가 물론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면서 이겨나가야겠지만 당장에는 그 선입견을 뭔가 이겨내기보다는 그 첫 이미지가 굉장히 오히려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점이 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데 저희는 시장을 리빙 쪽 시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비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제품을 뷰티 쪽에서만 봤다면 일반적인 약간 생필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리빙 쪽 시장이 또 굉장하게 좀 트렌디하게 여러 가지로 다각화되고 있는데 뷰티 시장이 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약외품이라고 부르죠. 이제 정말 뭐 어디가 아파서 피부과에 가서 사는 제품 이제 이런 제품들이 가장 가격대로는 단가로는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뷰티 시장이고 그 다음이 리빙 시장이고 그 밑이 이제 어떻게 보면 MRO성 자재라고 표현하죠. 이제 어디든 소비성 이제 뭐 저기 우리 학교에도 보면 화장실에 보면 막 이렇게 비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제 낮은 단가의 제품들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리빙 쪽 시장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이왕 이제 그런 겁니다. 리빙 쪽 시장은 뭔가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 지불 의사가 있으려면 뭔가 이 브랜드의 이미지나 아니면 가치나 전문성을 높게 본다면 리빙 쪽에 있어서의 제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불 의사가 이 제품이 조금 더 선한 이미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한다면 이 제품을 사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더 높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설거지용 비누인데요. 사실 비누로 설거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도 마케팅적인 로직을 심어놨어요.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물론 설거지 많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설거지를 액상세제를 많이 쓰시죠. 근데 그 액상세제의 뒷면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리터의 물에 2ml의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표기사항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냥 푹푹 짜서 쓰시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배 정도 많은 세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5배 세제를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세제가 물에다 씻겨 내려가지 않고 그릇에 온전히 남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식습관들이 뜨거운 밥을 넣어 먹고 찌개를 끓여 먹고 데워 먹는 식습관이죠. 우리나라 식습관은. 그게 세제가 그대로 음식물에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체에 그대로 들어가서 용해가 되지 않고 1년이면 소주 잔으로 한 3잔 정도의 세제를 다 마십니다.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근데 그 3잔이 10년이 되면 소주 3병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현대인들의 급증하는 질병의 원인으로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잔존세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비누로 설거지하게 됐을 때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수세미에 문질러서 쓰더라도 비누는 거품이 사실 굉장히 약점이죠. 원래는 비누의 약점이 물에 잘 녹는다라는 약점이 있는데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용해가 되기 때문에 설사 인체에 남더라도 저희는 합성 계면활성제와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합성 성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인체에서도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있고 친환경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인체에도 이롭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던 메시지가 의식 있는 사람이면 설거지를 액상세제가 아니라 비누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누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동구바 팩토리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현재는 깔때기가 너무 작아서 현재는 실현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통했었던 거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친숙하시겠지만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카카오 스토리나 라인이라고 하는 채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쪽에는 또 다른 시장의 영역인 폐쇄물이라고 하는 시장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공동구매라고도 부르는데 그쪽 시장에서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이 제품을 한 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제품을 팔았고 이는 곧 또 그 높은 연령대의 어머님들께는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나왔던 이 설거지 비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면서 그 다음 라인업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리빙 전반적으로 씻을 거리를 올바르게 대체한다라는 의미로 저희의 캐치프라이즈가 배럴된 리퀴드입니다. 액상 형태의 씻을 거리보다 올바른 형태의 더 나은 고체 형태의 씻을 거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어떻게 보면 B2C 형태의 제품들의 라인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동안 저희가 한 80만 개 정도 되는 제품들을 기업들과 또 저희가 또 일반 고객들에게 납품 또는 판매를 해가고 있고요. 이건 뭐 저희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구조가 원래는 보통 20, 30대 젊은 분들이 실무를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원래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저희는 좀 반대로 20대부터 60대까지 2, 3, 4, 5, 60대 전 연령대가 회사에 다 있어요. 지금 한 25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20년, 30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실무를 보시고 20, 30대가 회사를 좀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서 올해는 이제 월 단위로는 평균 매출이 1억을 넘었고요. 이제 조금씩 더 성장을 하고 있고 15년에 창업을 했을 때는 텃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의 갈 곳을 마련을 하고 그들에게 친구를 선물했다면 17년부터는 이제 팩토리라는 공간을 통해서 일할 곳을 만들어 가고 있고 2020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저희는 발달장애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서 발달장애인 구글 애플이 되어 외국에 사는 발달장애인도 저희 동구밭이 부러워서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고 싶게끔 하는 이제 그런 매력적인 벤처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다들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생각과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얼마만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물론 뭐 학교다 보니까 학점을 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정말 발달장애인의 한 명의 고용과 또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